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촉망받은 뮤지컬 배우로 성장할 수 있었으나 이쁘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살해당한 15세 소녀 레이첼 바버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99년 3월 1일 월요일 호주. 아침 일찍 레이첼은 그녀의 아버지 마이클의 차를 타고 기차를 타러 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얼마 뒤 역에 도착한 아버지 마이클은 딸 레이첼을 역에 내려주며 딸에게 오후 6시 15분에 데리러 오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차에서 내린 레이첼은 역 앞에서 남자친구 임마누엘 카렐라와 그의 형 도미니크를 만났습니다. 당시 세 남녀는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댄스 전문 학교인 댄스 팩토리의 학생이었습니다. 역에서 만난 세 사람은 평소처럼 기차를 타고 다 함께 댄스 팩토리로 등교하였습니다. 이날 그들은 얼마 뒤 있을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하루 종일 연습을 하며 학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 레이첼은 남자친구 임마누엘과 함께 학교에서 데이트하였습니다. 데이트 도중 레이첼은 남자친구에게 오늘 밤 잠깐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인데 생각보다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남자친구 임마누엘은 레이첼에게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물어보았는데 이상하게도 레이첼은 무슨 일을 하는진 비밀이라고 말하며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어서 레이첼은 남자친구에게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전부터 꼭 사고 싶었던 $100짜리 신발 한 켤레를 살 예정인데 신발을 사러 같이 가면 그때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남자친구 임마누엘은 레이첼에게 알겠다고 대답하였고 아마도 여자친구가 모델 알바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레이첼은 임마누엘과 데이트를 마치고 오후 5시 45분쯤 학교를 떠났고 비슷한 시간에 레이첼의 아버지는 딸을 데리러 가기 위해 차를 몰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마이클은 딸과 약속한 시간인 6시 15분에 역 앞에서 레이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딸 레이첼은 약속 시간인 6시 15분이 한참 넘었는데도 역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시 아버지 마이클은 딸의 남자친구 임마누엘에게 연락하여 딸과 함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은 레이첼과는 좀 전에 헤어졌다고 말하며 그녀가 기차를 타고 먼저 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버지 마이클은 딸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날 저녁 딸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게 됩니다. 레이첼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웃 주민들에게 딸을 같이 찾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도시 구석구석에 전단을 뿌리며 레이첼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레이첼의 남자친구 임마누엘도 여자친구의 부모님과 함께 전단을 돌리며 레이첼을 찾았으나 시간이 지나도 레이첼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999년 3월 11일 레이첼이 사라진 지 11일이 지난 후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에게 사건 당일 레이첼이 의문의 여성과 함께 기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합니다. 목격자는 두 여성이 기차에서 내린 시간은 저녁 6시 40분쯤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처음에 이 사건을 10대 소녀의 단순 가출 사건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증언 덕분에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 가출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경찰은 레이첼의 집 통화 기록을 조회하였고 그녀가 사라지기 전 누군가와 자주 통화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레이첼이 사라지기 직전 통화한 사람은 캐롤라인 로버슨. 그녀는 과거 레이첼의 집에서 베이비시터로 일했던 20세 여성이었습니다. 1999년 3월 12일 레이첼이 사라진 지 12일이 지난 후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캐롤라인이 사는 아파트로 출동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아파트의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으나 이상하게도 집안은 매우 조용하였고 아파트의 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강제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집에 들어가자마자 경찰은 침실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캐롤라인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캐롤라인을 흔들어 깨웠으나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즉시 경찰은 구급차를 불러 캐롤라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캐롤라인을 병원으로 보내자마자 경찰은 그녀의 집을 수색하였습니다. 집을 수색한 경찰은 그녀의 집에서 사라진 레이첼의 옷이 들어있는 가방과 레이첼의 출생증명서 사본을 발견하였습니다. 무엇인가 불길한 느낌이 든 경찰은 곧바로 캐롤라인이 이송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캐롤라인을 진찰한 의사는 관절 환자인 그녀가 갑자기 찾아온 발작 때문에 쓰러진 것이라고 말하며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경찰은 캐롤라인의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그녀의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경찰은 캐롤라인에게 그녀의 집을 수색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단서들에 대해 말하며 레이첼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추궁하였습니다. 캐롤라인은 아무런 표정도 없이 경찰에게 레이첼이 갑자기 죽어 그녀를 자신의 아버지의 농장에 묻었다고 말하며 모든 것은 사고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캐롤라인의 아버지의 농장으로 출동하였고 그곳에서 그녀의 아버지 데이비드의 도움으로 정말로 땅에 매장된 레이첼의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캐롤라인은 모든 것은 사고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캐롤라인의 집에서 발견된 그녀의 일기장은 매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레이첼 바버는 1983년 9월 12일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빅토리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마이클 바버 부부의 첫째 딸로 태어난 레이첼은 두 여동생과 함께 매우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키가 크고 에메랄드빛 눈을 가진 요정같은 소녀 레이첼은 춤을 추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춤을 출 만큼 춤에 푹 빠진 소녀였습니다. 레이첼은 학교에서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춤을 추는 것만큼은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레이첼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딸이 좋아하고 재능이 있는 춤을 계속해서 출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결국 레이첼은 1998년 말 당시 호주에서 댄스 학교로 유명한 댄스 팩토리의 학생으로 선발됩니다. 댄스 팩토리는 안무가가 꾸민 학생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학교로 현대 무용부터 힙합, 뮤지컬 공연까지 춤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댄스 팩토리의 학생이 된 15세의 소녀 레이첼은 뮤지컬 시카고와 캐치를 보며 뮤지컬 배우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실력도 좋은 레이첼이 뮤지컬 스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그녀의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였습니다. 댄스 팩토리에서 레이첼은 1살 연상의 임마누엘 카렐라라는 남성을 알게 되었고 그와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당시 임마누엘도 레이첼처럼 학교에서 매우 인기가 많은 남성이었는데 학교 친구들은 두 남녀를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사랑을 부러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로미오와 줄리엣 커플이라고 불린 레이첼과 임마누엘이 정말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비극의 커플이 될 줄은 당시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레이첼이 댄스 팩토리에 입학하기 전 레이첼의 집에서 베이비시터로 일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롤라인 로버슨. 그녀는 1992년부터 5년간 레이첼의 집에서 그녀의 동생들을 돌보며 베이비시터로 일하였습니다. 캐롤라인은 아이들을 돌보며 레이첼의 가족들과 친해졌고 레이첼과 5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으나 캐롤라인은 레이첼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레이첼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캐롤라인을 신뢰하였고 당시 캐롤라인은 레이첼의 가족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캐롤라인은 레이첼의 가족 앞에선 항상 웃고 상냥한 모습을 보였으나 그녀의 속마음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캐롤라인은 생각보다 질투가 많은 소녀였고 자신과 다르게 어려서부터 아름답고 인기가 많은 레이첼을 항상 부러워하였습니다. 캐롤라인은 뚱뚱한 체형에 유행에 뒤떨어지는 스타일 그리고 남들과 잘 못 어울리는 성격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캐롤라인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이뻐지는 레이첼을 보며 그녀를 질투하였고 그런 레이첼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모습이 매우 초라하다고 느꼈습니다. 캐롤라인은 자신의 일기장에 내 얼굴은 아무런 특징도 없고 매우 못생겼으며 마치 피자와도 같은 얼굴이라고 스스로 비하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에 반해 레이첼은 아주 맑고 창백한 피부에 에메랄드빛 눈을 가진 요정이라고 묘사하며 그녀가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이라고 극찬하였고 심지어 그녀가 되고 싶다는 글을 자신의 일기장에 썼습니다. 레이첼이 댄스 팩토리에 입학하기 전 캐롤라인은 베이비시터 일을 그만두고 작은 사무실에 취직합니다. 레이첼이 댄스 팩토리에 입학하자 캐롤라인은 회사 사람들에게 친구 중 한 명이 댄스 팩토리의 학생이라고 말하며 회사 동료들에게 레이첼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들은 캐롤라인의 말을 믿지 않았고 동료들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쁜 소녀와 친구일 수 있냐고 캐롤라인을 비웃었는데 이때마다 캐롤라인의 자존감은 무너져만 갔습니다. 얼마 뒤 캐롤라인은 댄스 팩토리에 입학한 레이첼에게 1살 연상의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캐롤라인은 평소보다 더 참을 수 없는 질투를 느꼈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남자와 사귄 적도 데이트를 한 적도 없는데 5살이나 어린 레이첼에게 멋진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은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결국 캐롤라인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스스로 자신이 평생 그렇게 부러워하던 레이첼이 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캐롤라인은 베이비시터 일을 그만두고도 레이첼의 가족들과 계속해서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캐롤라인은 레이첼의 동생들에게 몰래 연락하여 레이첼에게 깜짝 선물을 줄 예정인데 급하게 필요한 게 있다고 말하며 레이첼의 출생증명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렇게 캐롤라인은 레이첼의 동생들을 통해 그녀의 출생증명서를 얻을 수 있었고 동생들에겐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캐롤라인은 이제 레이첼이 될 모든 준비를 거의 끝냈다고 생각했고 이제 레이첼만 사라진다면 자신이 그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롤라인은 자신의 일기장에 레이첼을 죽이고 그녀의 신분을 빼앗을 끔찍한 계획을 상세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캐롤라인은 레이첼에게 전화를 걸어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조사에 참여해주면 $100를 주겠다고 그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캐롤라인은 레이첼에게 조사는 어렵지 않고 간단한 설문지만 작성하면 된다고 말하며 10분 정도면 끝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대신 조사는 기밀로 진행되니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고 자신과 만나는 것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1999년 2월 28일 일요일 저녁, 레이첼이 사라지기 하루 전 레이첼의 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캐롤라인이었는데 그녀는 레이첼에게 다시 한번 연구에 관해 설명하며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고 그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레이첼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사고 싶은 것이 있으니 돈은 꼭 바로 줘야 한다고 웃으며 이야기하였습니다. 레이첼의 말에 안심한 캐롤라인은 내일 보자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고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간 레이첼은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간이 레이첼이 가족들과 보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1999년 3월 1일 월요일 아침, 레이첼은 아버지 마이클의 차를 타고 댄스 팩토리에 등교하기 위해 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레이첼의 아버지는 오후 6시 15분쯤에 역으로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첼은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100를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고 돈을 받으면 전부터 사고 싶었던 신발을 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오후 5시 45분쯤에 학교를 떠난 레이첼은 약속된 장소에서 캐롤라인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녀는 캐롤라인에게 빨리 설문조사를 하자고 재촉하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캐롤라인은 설문지를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하며 집에 가서 설문지를 작성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레이첼은 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망설였으나 캐롤라인은 빨리 하면 5분 만에 끝날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의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레이첼은 아버지에겐 미안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캐롤라인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레이첼이 캐롤라인의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캐롤라인은 레이첼에게 배고프지 않냐고 말하며 식탁에 있는 피자를 먹으며 설문지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댄스 연습을 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레이첼은 고맙다고 말하며 피자 조각 하나를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피자를 반쯤 먹었을 때 갑자기 레이첼은 이상하게 머리가 어지럽다고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뒤 레이첼은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고 캐롤라인은 뒤에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캐롤라인은 레이첼이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자마자 준비해둔 전화선으로 레이첼을 처치해 버렸습니다. 캐롤라인은 레이첼을 죽이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숨진 그녀를 옷장 속에 넣어 버렸습니다. 다음날 캐롤라인은 레이첼을 옷장에 둔 채 그대로 회사로 출근하였고 이틀 후 그녀는 레이첼을 군용 가방에 넣어 아버지의 농장으로 데리고 가 예전에 키우다 죽은 고양이 루시의 무덤 옆에 묻었습니다. 레이첼의 가족들이 딸을 찾기 위해 전단을 뿌리고 다니고 있었을 때 캐롤라인은 은행에서 $10,000의 대출을 신청합니다. 이 돈은 캐롤라인이 다른 지역으로 도피할 때 필요한 자금이었고 그녀는 대출금이 나오자마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 레이첼의 이름으로 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레이첼의 영혼이 그녀가 도망가는 것을 막은 것이었는지 도주를 하기로 한 날 캐롤라인은 갑자기 찾아온 간질 발작으로 쓰러졌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되찾고 병원에서 조사를 받게 된 캐롤라인은 경찰에게 레이첼을 죽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순순히 레이첼을 매장한 장소를 경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캐롤라인은 모든 죄를 인정했지만 레이첼을 죽인 것은 실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캐롤라인의 일기장이 발견되면서 이 모든 것이 실수가 아닌 계획범죄였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캐롤라인의 일기장엔 레이첼을 죽여 그녀의 인생으로 살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레이첼에게 $100를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녀를 유인하는 법부터 집에 들어온 그녀를 약으로 기절시키고 전화선으로 그녀를 처리한 뒤 아버지의 농장에 매장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2000년 10월 드디어 캐롤라인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녀는 재판정에서 레이첼을 죽이고 스스로 그녀가 되면 평생 괴롭고 힘들었던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 결과 캐롤라인은 14년 뒤 가석방이 가능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1월 캐롤라인은 20년형 중 15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되어 풀려났습니다. 캐롤라인은 단 한 번도 감옥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으나 캐롤라인과 다르게 레이첼의 부모님은 이제 그녀를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놀랍게도 15년간 감옥에 있는 동안 캐롤라인의 외모가 크게 변하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캐롤라인의 얼굴을 본 레이첼의 어머니는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며 캐롤라인이 죽은 딸 레이첼의 외모와 비슷해졌는데 특히 눈이 너무 똑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레이첼의 가족들은 석방된 캐롤라인이 조용히 살면서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이제는 정말로 레이첼을 완전히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딸을 잃은 레이첼의 가족들의 상처는 영원히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